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병립형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지만 200석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립형을 하는 것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얻는 표는 연동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얻습니다. 일당을 차지하거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당이 아니고 과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지금 이겼는데 무엇을 또 이기는 표를 달라고 그러냐.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연동력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좀 경계선에 있는 지역, 충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차투표에서 저희가 다 이겼을 때 167,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던 숫자가 164입니다. 여기에 반윤 연대가 얻어내는 비례에서의 36.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간당간당하게 20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또 지지해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더라. 지금도 180석인데 지금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권력투쟁을 했죠. 권력투쟁.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뜨게 됩니다. 이 양당 정치가 한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비겁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원칙을 다 지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칙해도 돼.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이기는 게 선인데. 저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나랑 지지 정당이 다르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사귀어왔던 내 초등학교 동창이랑 더 이상 얼굴을 안 봅니까?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한 혐오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열등하다고 생각한,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가 이 비인간한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대를 절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켜 놨다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우리가 선거제를 다시 논의하는 이유가 뭐죠? 선거법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이 병립형을 주장해서가 아니고 연동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위성정당을 했죠.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가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못한 책임의 가장 큰 것은 위성정당을 만든 국힘이 있지만 국힘 나름대로는 그거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옳기 때문에 했다면은 그것을 관철을 했어야 되는데 관철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위성정당을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꿈꿨던 21대 국회에서 연합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논의는 병립형으로 갈 것인가, 위성정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연합정치를 할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이나 지금 많은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양당 정치가 가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이기는 이 선거. 그래서 비전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결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어요라는 비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생산성 있게 보이겠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겠는가.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서 183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겼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특별한 개혁적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이런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연합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합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봐야 될까 보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민병덕과 이탄일 이상주의자다라고 하면서 현실은 엄혹하다라고 합니다. 현실이 엄혹한 이유가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외교 국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실은 엄혹하고 그래서 목표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당을 차지하거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당이 아니고 과반이 아닙니까? 일당이고 과반이고 그것도 압도적 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기는 것의 목표가 잘못됐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지금 이겼는데 무엇을 또 이기는 표를 달라고 그러냐. 이긴다고 하려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을 막아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의 방향을 개선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어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긴다는 것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긴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고, 그러려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200석을 넘어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거다. 그것을 목표로 세우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기기에 표를 호소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이기려면 즉 윤석열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검찰 특수부당, 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200석을 넘어야 되고, 200석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253개에 비례가 47개입니다. 지역구에서 최대를 얻어야 되고 비례에서 최대를 얻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좀 봤습니다. 지역구를 보면 아까 강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반윤정당이 단일 대우가 돼서 1대1이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의 어느 정도의 연합들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 구도로 1대1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그 경계 지역에서의 1대1을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은 지역에서의 연합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연동력을 했을 때하고 병립형을 했을 때, 병립형을 한다고 했을 때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 즉 민주당의 신뢰를 잃을 사람들, 그럴 사람들의 문자가 저희한테는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 지역구에서 1000명, 2000명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힘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연동력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높습니다. 30대에서 연동력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이렇게 좀 경계선에 있는 지역, 충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연동형을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이 병립형을 했을 때 그 실망감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표들이 1000표, 2000표, 3000표 된다고 했을 때 그 민주당의 경계선에서의 지역구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의 총선, 20대 총선이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박빙 지역이 29곳입니다. 이런 곳은 다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의 박빙 선거구가 23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졌습니다. 대선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정목 소장이 내놓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균 내가지고 교차 투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 49곳이 이 총선의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적극 지지자, 민주당 소극 지지자, 교차 투표자, 그 다음에 국힘당 소극 지지자, 국힘당 적극 지지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차 투표자 이 범위에 의해서 바뀌는 지역이 49곳인데 49곳은 결국은 좀 전에 말한 연동형을 선택할 것이냐, 병립형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그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게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주장하니 병립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한다고 하면 따르지 않겠냐? 따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뻥 찌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병립형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지만 200석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이 조금 더 나가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지금 20대 총선, 21대 총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총선 결과, 투표 결과를 교차 투표로 묶어낸 최정목의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립형을 하는 것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주의자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연동형을 하면 이기고 병립형을 하면 진다는 것이 저희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이기고 싶고 이기는 것의 방법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니는데 저희는 연동형을 했을 때라야 지역구를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십시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얻는 표는 연동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비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53석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은 연동형이다. 그 다음 비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이 3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이 60% 정도고 5%는 지금 없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5%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거나 그리고 그것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35%면은 16석입니다. 16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47석에서 16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31석이 반윤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정치개혁과 이 논의들을 통해서 훨씬 더 밀어붙인다면 쪽팔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5석이 아니라 30석, 아니 30%, 25%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에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 비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례는 그냥 비율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5%까지 만들어내면은 윤석열 당의 지지를 25%까지 만들면 11입니다. 반윤이 36입니다. 아까 교차투표에서 저희가 다 이겼을 때 167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던 숫자가 164입니다. 지역구에서의 167 또는 164 여기에 반윤 연대가 얻어내는 비례에서의 36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간당간당하게 20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지 국민들이 결집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립형주의자들이 반대하면서 내놓는 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반윤 정당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비례와 관련해서 반윤 정당의 실체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실체가 빨리 구성돼야 된다. 우리 오늘 논의에서도 좀 너무나 추상적이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갈 때에는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매개로 할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매개로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없는데 너무 더디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는가인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통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 과정이 연합정치고,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하는 것이 연합정치고, 국민들이 이 힘든 과정 속에서 무언가 중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당 정치에서 서로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아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즉 조화적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연합정치라는 걸 통해서 조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것이 이 비례연합정당 속에서 이 36석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숫자를 나눌 것인지, 어떻게 순위를 나눌 것인지, 어떻게 거기에서의 검증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협의 과정들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는 너무 급하게 10일 동안에 번개불에 콩고물 먹던 것처럼 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었고 실제로 위성정당이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위성정당, 즉 새끼정당이었다면 지금은 형제자매정당이, 독립적인 형제자매정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연합하는 선거연합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에 비춰봤을 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병립형 하면서 권역별 비례를 하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 저는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의 목표,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정치구도의 목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비례성을 높이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면 지역구도 타파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연합정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가장 밑에 있는 지역구도 타파라는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이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는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는 민주당 안에서는 내일 토론회를 통해서든, 그리고 대표 면담 잡혀 있는데 대표 면담을 통해서든, 주변의 의원들 설득을 통해서든 병립형이 현실이 아니고 연동형이 현실이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신나게, 그리고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겼을 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연동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낼 텐데요. 이 설득에 있어서 지금 진보 사당이 조금 더 좀 빨리 논의를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 실체를 훨씬 더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병립형을 하면 비난하고 자기네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견인해내는, 민주당 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실체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적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들을 좀 빨리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의 모습도 우리 10일간 지난번 했었던 이 어거지 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
연대할 정책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빨리 시키는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의 연동형 논자들을 힘을 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진보 사당에다가 그리고 이제 용해인 대표님께서 하셨던 개혁신당 연합, 개혁연합신당 이 두 축이 좀 실질적으로 좀 빨리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목표는 각자 당이 얼만큼 많이 가져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목표는 연합 정치를 안착시키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이관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현재 이렇게 선거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착각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발표자들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국정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럼 민주당이 이기면 세상이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 앞에서 민병덕 의원 말씀하셨듯이 반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서, 그다음에 지지율 이런 것이 민주당 지지하고 지금 별로 상관없다는 것이 1년째 내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 60% 정도의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3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하면 이 60%가 그러면 다 민주당을 찍어줄 것인가? 그래서 연동형 제도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 이런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60%의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갑자기 다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요. 어느 정치학자를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이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갔으면 안 나갔지 투표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지지 강도에 대한 측정을 해보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시면 호감도 비호감도 그리고 지지 정도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확인이 다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 정서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지금도 압도적 다수당이에요. 우리 13대 이후로 민주화 이후에 일당이 가장 많이 득표한 게 153석, 152석 이렇습니다. 네, 3번 있었어요. 3번. 여야가 민주당 쪽 열린우리당이 1번, 그리고 새누리당 2번 이렇게 가서 3번 있었습니다. 150석을 겨우 넘겼어요. 그때도 이제 거대 일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180석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민주당을 또 지지해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더라. 지금도 180석인데 지금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뭐가 달라질 건데? 그럼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희한테 180석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180석이잖아요. 그럼 지금 뭘 해야죠? 그럼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똑같을 텐데 우리가 왜 지지해야 되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당연히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이상을 붙들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의 양당제로 대한민국에 별로 희망이 없다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소수 정당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양당제가 좋은지 다당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정치학들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정답 없습니다. 네.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원하고 그 사회 균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제도를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양당제도 잘 운영될 수 있고 다당제도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양당제가 이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는데 알고 하는 제도죠.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책임성과 안정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제도가 양당제입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역량이 있는 양대 정당이 충분한 다양성을 포괄해 가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양당제가 정책 경쟁을 안 하고 다양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득권 담합 정당이 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우리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정책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해서 최근에 김포 문제가 있었죠. 그때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미래 경쟁력에 대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니면 서민의 민생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이 양당 정치가 최근 2년 동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권력 투쟁을 했죠. 권력 투쟁 서로.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가십 정치가 됩니다. 남아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합 집산하고 각종 신당 얘기 나오고 누구랑 친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도배하죠. 인기 경쟁하고 인물 경쟁하고 팬덤 경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뜨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사람이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국정 비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국정 철학이 뭔지를 우리가 압니까? 근데 저렇게 뜨잖아요. 정치가 가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양당제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가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은요,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양당 정치가 한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민주주의의 기반을 없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대중이 빨갱이다. 이제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요, 민주화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역 감정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얘기는 못해요. 몰래 복집 같은 데 숨어서 얘기하지.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정치가 질적으로 나빠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요, 맹목적으로 우리 편이 옳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이나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정치가 게임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게임보다 훨씬 못합니다. 스포츠보다도 훨씬 못해요.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 프로야구 좋아하는 그 팬들이 우리 팀이 반칙을 해서라도 이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요, 반칙을 해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비겁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원칙을 다 지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 윤리가 정치에서 멈추지 않고 일반 공동체 전체로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다 흐트러 놓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칙해도 돼.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이기는 게 선인데. 저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2명 중에 1명이 나랑 지지 정당이 다르면 서로 밥도 안 먹고요, 결혼도 안 시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1차적 연대가 붕괴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그 수많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산악회, 각종 친목 모임, 단톡방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단톡방들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정치는 정치로 멈춰야죠. 나랑 지지 정당이 다르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친구 관계가 깨집니까? 수십 년 동안 사귀어왔던 내 초등학교 동창이랑 더 이상 얼굴을 안 봅니까? 지난 대선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치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거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그럴 수 있죠. 왜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이요, 서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밉고 더 나아가서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당을 지지할 수 있어? 사람 좀 들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좀 머리가 어떻게 됐겠지?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인관화까지 갔습니다. 야, 그 제정신이면 그 사람이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유, 저쪽 당 지지하는 것들만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면 좋겠어. 양쪽 다 서슴없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한 혐오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열등하다고 생각한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가 이 비인간한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대를 절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켜 놨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양당제를 해도 되느냐? 만약에 그 사회 주축 균열이 두 개주로 나눠져 있고 유권자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거기서 경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겠죠. 여러 가지 정책 경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진보 보수 이렇게 잘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관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작년에 해본 조사에 따르면 6가지 이상의 유권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직하다가 넘어서서 이것이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에게도 유리한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자유주의 보수입니다. 시장 만능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따뜻한 보수예요. 예, 온건 보수. 또 하나는 2030의 포퓰리스트 이준석 지지자들입니다. 서로 거의 정치적 가치와 이념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치면 50%가 넘어가거든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듭니까? 반민주당이에요. 선을 거기다 딱 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지향성이 전혀 다른 보수들이 막 뭉치는 거, 결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옳지도 않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